발감내요. 당신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잠깐, 당신 우리 엄마와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한 말이 목구멍을 턱 막았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어 살을 애는 듯했지만 그 차가움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로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둔탁한 소리만이 귓가에 웅웅거렸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 진공 상태처럼 사라진 기분이었다. 병원 앞 횡단보도에는 사람들의 하얀 입김이 가득 피어올랐다. 다들 어디론가 바삐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픈 가족을 만나러, 누군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오직 한 사람만 보였다. 낡고 색이 바랜 천막 아래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 앳된 소녀였다. 그녀가 쇠꼬챙이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숨을 들이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나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던 누군가가 강렬하게 소환되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내게 보여주었던 그 눈빛이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져서야 이것이 꿈이 아님을 자각했다. 소녀는 검게 그을린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반죽을 붓는 손놀림이 제법 익숙해 보였지만 가느다란 손목은 그 무게를 감당하기에 버거워 보였다. 나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천막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그것은 그리움이기도 했고 죄책감이기도 했으며 알 수 없는 공포이기도 했다. 어서 오세요. 파트로 드릴까요? 아니면 슈크림.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는 달랐지만 묘하게 겹쳐 들리는 톤이 있었다. 나는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 뚫어지게 쳐다봤다. 쌍꺼풀 없는 긴 눈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 그리고 왼쪽 눈 밑에 자리한 작은 점까지. 너무나 똑같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연이 내 눈앞에 실제하고 있었다. 손님, 주문 안 하세요? 소녀가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거며 다시 한번 물었다. 그제야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코트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손이 제멋대로 떨려 지갑을 여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가죽 지갑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겨우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건넸다.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내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다. 갈라진 목소리가 부끄러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소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폐와 나를 번갈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맑은 갈색 눈동자에 나의 흔들리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비쳤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마치 어머니가 시간을 거슬러 살아 돌아온 것 같은 착각이 나를 끈질기게 괴롭혔다. 소녀는 묵묵히 하얀 종이 봉투에 붕어빵을 담기 시작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에서 따뜻하고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차가운 겨울 공기 사이로 퍼지는 그 냄새가 어쩐지 너무 서글퍼서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시장에서 사다 주시던 그 냄새와 똑같았다. 봉투를 건네는 그녀의 손등은 추위에 빨갛게 트고 갈라져 있었다. 군데군데 밴드가 붙어 있는 그 손이 내 가슴을 찌르듯 아프게 했다. 양이 좀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서비스로 2개 더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잔돈은 됐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봉투를 받아들고 뒤돌아섰다. 등 뒤에서 소녀가 잠시만요. 거스름 돈 가져가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만 같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주차해 둔 차에 올라타서야 겨우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다. 밀폐된 차 안의 고요함이 나를 짓눌렀다. 핸들을 잡은 손이 제멋대로 덜덜 떨리고 있었다. 백미러로 힐끔 본 그곳에 소녀가 여전히 서 있었다. 그녀는 내가 떠난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나를 학교에 보내며 배웅하던 그 옛날처럼. 작아지는 내 등 뒤에서 언제까지나 손을 흔들어 주시던 그 모습처럼. 나는 핸들에 이마를 대고 긴 침묵을 삼켰다. 차 안 가득 퍼지는 붕어빵 냄새가 나를 질식시킬 것만 같았다. 운명인지 악연인지 모를 피할 수 없는 만남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소녀는 멀어지는 검은색 세단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차갑고 세련된 그 차는 이 허름한 거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손에 쥐어진 10,000원짜리 지폐가 유난히 뻣뻣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자가 두고 간 온기가 아직 지폐 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의 눈빛은 무척이나 슬프고도 절박해 보였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 서려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야 왜 울 것 같은 얼굴을 했을까? 민서는 작게 중얼거리며 돈을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찬바람이 낡은 점퍼 틈새로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며 다시 반죽통을 잡았다.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퉁퉁 부은 다리와 새꼬챙이를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하지만 쉴 수 없었다. 이 붕어빵 하나가, 슈크림 붕어빵 하나가 그녀에겐 생명줄이었다. 오늘따라 유난히 날씨가 매섭게 추웠다. 병원 앞이라 오가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지갑을 여는 손님은 적었다. 다들 두꺼운 외투깃을 세우고 근심 가득한 얼굴로 병원 문을 드나들었다. 누군가는 울면서 나왔고 누군가는 기도하는 손으로 들어갔다. 민서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은 처지였다. 아니, 더 절박했다. 띠링 마이너스.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민서는 흠칫 놀라며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액정 화면에 뜬 것은 예상대로 병원 원무과에서 보낸 독촉 문자였다. 미납병원비 안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 번 돈으로는 약값도 대기 빠듯했다. 이번 비는 꿈도 꿀 수 없었다. 그녀는 쓴 침을 삼키며 애써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조금만 더 버티자. 할 수 있어. 민서야, 너 아니면 누가 해. 속으로 수없이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가끔은, 아주 가끔은 다 놓고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싶었다. 그럴 때마다 병실 창가에 힘없이 누워있는 할머니를 떠올렸다.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 부모 없이 자란 자신을 사랑으로 보듬어준 할머니를 버릴 수는 없었다. 학생, 여기 슈크림 2개만 줘. 좀 바싹 익혀서. 중년의 여성이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다가와 말을 걸었다. 민서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황급히 고개를 들고 밝게 웃었다. 손님에게는 늘 밝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야 했다. 그것이 이 차가운 거리에서 19살 소녀가 살아남는 방식이었다. 네, 맛있게 구워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서는 능숙하게 반죽을 붓고 팥과 슈크림을 채워 넣었다. 노릇하게 구워지는 붕어빵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다. 봉투를 건네는 손끝이 추위로 하얗게 질려 감각이 없었다. 여성은 붕어빵을 받아들며 민서의 언손을 보고 혀를 찼다. 어린 학생이 고생이 많네. 이 추운데 쯧쯧. 여성은 안쓰러운 눈빛을 보내며 동전 몇 개를 더 얹어주었다. 그런 동정 어린 시선이 민서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다. 자신은 불쌍한 아이가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는 중이었다. 그녀는 동전을 챙기며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라고 크게 외쳤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앞거리는 더욱 한산해졌다.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천막을 비추고 있었다. 민서는 남은 반죽을 정리하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하얀 입김이 공중으로 흩어지며 연기처럼 사라졌다. 아까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차를 탄 남자. 왜 그렇게 놀란 눈으로 나를 봤을까?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창백하게 질려있던 얼굴이 잊히지 않았다. 민서는 주머니 속에 10,000원짜리를 다시 만지작거렸다. 그 돈은 오늘 하루 중 가장 큰 매출이자 알 수 없는 위로였다. 천막을 접고 리어카를 한쪽 구석에 묶어둔 뒤 병원 로비로 들어섰다. 훈훈한 난방 열기가 얼어붙은 몸을 감쌌지만 그 온기가 오히려 민서를 나른하게 만들었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볼은 텄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은 19살 소녀.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다. 할머니 나왔어. 병실 문을 열며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규칙적으로 울리는 거친 기계음 소리뿐이었다. 6인실 병실의 커튼 너머로 다른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할머니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점점 더 야위어가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자 민서의 어깨가 무겁게 아래로 처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항상 같은 시간 해가 뉘엿뉘엿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이었다. 멀리서 매끄러운 엔진 소리가 들리면 민서의 심장이 먼저 반응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말없이 천막 앞에 서는 남자. 마치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는 다른 곳은 보지 않았다. 나는 그가 오는 시간이면 나도 모르게 긴장하곤 했다. 옷매무새를 다듬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는 언제나 붕어빵을 잔뜩 싸갔지만 그 자리에서 먹는 모습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저 붕어빵이 구워지는 시간 동안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갈 뿐이었다. 부담스러울 법도 한데 그의 시선은 묘하게 따뜻하고 슬펐다. 오늘은 날이 좀 풀렸네요. 어색한 침묵을 견디다 못해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 그는 깜짝 놀란 듯 어깨를 움찔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쭈뼛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벌가 도련님 같은 차가운 외모와 달리 행동은 소년처럼 서툴렀다. 네, 그러네요. 춥지는 않아요? 장갑이 너무 얇은 것 같은데. 그가 처음으로 건넨 사적인 질문이었다.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워서 시끄러운 거리 소음 속에서도 귀에 쏙 들어왔다. 나는 씩씩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실 발가락 감각이 없을 정도로 춥고 손가락 끝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말이다. 괜찮아요. 불 앞에 있어서 따뜻해요. 이 정도는 끄떡없어요. 내 대답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 표정이 묘하게 걱정스러워 보여서 가슴이 일렁였다. 누군가 나를 걱정해주는 것이 얼마만인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코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편의점에서 갓 사온 듯한 따뜻한 캔 커피였다. 이거 마시면서 해요. 손 좀 녹이고요. 그는 내 손에 캔 커피를 쥐어주고는 황급히 돌아섰다. 그의 손끝이 내 손에 스칠 때 전해진 온기가 불처럼 뜨거웠다. 나는 멍하니 그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손 안의 캔 커피가 난로처럼 따뜻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팔을 지나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왜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까? 단지 내가 어린 학생이라 불쌍해 보여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첫날 그가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닮아서 그런 것일까? 알 수 없는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나는 커피캔을 양볼에 갖다 대며 온기를 느꼈다. 차가웠던 볼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병원 앞에 삭막하고 회색 비치던 풍경이 그 순간만큼은 조금 다르게 보였다. 그의 등장은 내 건조하고 팍팍한 일상에 떨어진 작은 파문이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점점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나타났다. 얼굴이 몹시 피곤해 보였고 반듯하던 넥타이는 약간 풀어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붕어빵을 굽는 내 손을 지켜봤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상했다. 저기 혹시 어머니가 살아계신가요?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내 후회하는 듯 입을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던 것인지, 무엇을 확인하고 싶은 것인지 짐작이 갔다. 그 사이에 붕어빵 타이머가 요란하게 띠리리링 마이너스 하고 울렸다. 대화의 흐름이 끊기자 다시 어색한 침묵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아니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붕어빵을 봉투에 담았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웃음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마음이 아렸다. 나는 봉투를 건네며 슬쩍 그의 눈치를 살폈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짙은 그리움이 우물처럼 고여 있었다. 그는 봉투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치 혼잣말을 하듯 아주 작게 바람결에 실려보냈다. 웃는 게 정말 닮았어. 너무 아플 정도로. 그 말이 차가운 겨울바람에 실려 내 귓가에 닿았다. 나는 붕어빵을 뒤집던 손을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다시 한번 내려앉았다. 그의 슬픔이 나에게 전이 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공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곧장 2층 서재로 향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 저택은 언제나처럼 싸늘하고 고요했다. 사람이 살고 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은 공간 같았다. 아버지와는 대화가 끊긴 지 오래였고 고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 가장 구석을 더듬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고 두꺼운 가죽 앨범이 손에 잡혔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금기였다. 그것을 여는 순간 억지로 봉합해둔 상처가 터져버릴까봐 두려웠었다. 하지만 이제는 확인해야 했다. 앨범을 마호가니 책상 위에 올려놓고 깊은 심호흡을 했다. 후마이너스하고 내뱉는 숨이 떨렸다. 표지를 넘기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어머니의 향기가 확 풍겼다. 그리운 냄새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시울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어머니의 시간이 파노라마처럼 흘러나왔다. 나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 정원에서 꽃을 가꾸는 어머니, 피아노를 치는 어머니. 그리고 마침내 그 사진을 발견했다. 어머니가 20살 무렵 어느 여름 해변에서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그것은 지금 병원 앞에서 붕어빵을 굽는 그 소녀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가늘게 휘어지는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심지어 웃을 때 볼에 패이는 보조개까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우연이. 나는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다. 단순히 닮은 수준이 아니었다. 마치 어머니가 시간을 거슬러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손끝이 덜덜 떨리며 사진 위로 뜨거운 눈물이 툭 떨어졌다. 눈물방울이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적셨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그늘에서 외롭게 사셨다. 가난한 집안의 딸이라는 이유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셨다. 화려한 저택 안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시들어가는 꽃이었다. 우울증과 화병이 어머니를 갉아먹었다. 그 소녀를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어머니가 겹쳐 보였다. 그 춥고 험한 거리에서 홀로 떨고 있는 소녀가 마치 내 어머니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붕어빵 냄새가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몰래 나를 데리고 재래시장에 가셨다. 거기서 사주던 1,000원짜리 붕어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식이었다. 우리 아들 뜨거우니까 호호 불어먹어. 그때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가 사진 속 미소와 완벽하게 겹쳐졌다. 나는 앨범을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 왜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병원 앞에서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고 있을까? 이것은 신이 내게 준 기회일까? 아니면 벌일까?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다. 유리창이 덜컹거릴 정도로 바람이 거셌다. 소녀는 지금도 그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떨고 있을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도저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외투를 챙겨 입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병원 쪽으로 무작정 차를 몰았다. 이미 늦은 밤이라 소녀는 퇴근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가보지 않고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텅 빈 그 자리라도 확인하고 싶었다. 병원 앞에 도착하니 천막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만이 텅 빈 아스팔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 자리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나는 차에서 내려 소녀가 서 있던 자리에 서보았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이 추위 속에서 하루 종일 서 있었을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힘들었겠구나, 정말 힘들었겠어. 나도 모르게 탄식 같은 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젊은 날도 이렇게 춥고 힘들었을까?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밤하늘에서는 기어코 하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다. 눈은 아무도 없는 거리에 소리 없이 쌓여갔다. 병원비 납부 마감일은 어김없이 잔인하게 다가왔다. 원무과 창구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내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조여들었다. 원무과 직원의 사무적이고 건조한 말투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다. 민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손에 꽉 쥔 통장에는 몇 달간 붕어빵을 팔아모은 돈이 들어 있었지만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보호자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달까지는 미납금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병원 규정상 더 이상은 연체가 어렵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마련해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서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가난은 자꾸만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었다. 원무과를 나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복도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오늘따라 눈을 찌르듯 아팠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평범한 대화 소리, 웃음소리가 사무치게 부러웠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행복이 민서에게는 닿을 수 없는 기적 같았다. 병실로 돌아오니 할머니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계셨다. 앙상하게 마른 손등에 멍이 든 채 주삿바늘이 꽂혀 있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정정하셨던 할머니였다. 민서는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침대 옆에 엎드렸다. 따뜻하면서도 건조한 노인의 피부가 느껴졌다. 그 온기가 눈물겹게 고마워서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할머니, 나 너무 힘들어. 진짜 너무 힘들어.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말이 눈물과 함께 복물 터지듯 터져나왔다. 목이 메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이불에 얼굴을 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죽여 울었다. 이 세상에 온전히 내 편은 이 병든 할머니뿐이었다. 할머니가 떠나면 나는 정말 혼자가 된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드르륵 마이너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서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었다. 간호사가 회진을 온 줄 알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건 뜻밖의 인물이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붕어빵을 사가던 그 남자였다. 손님. 민서는 너무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눈가에는 아직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는 민서만큼이나 당황한 표정이었다. 손에는 최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병실 안을 무겁게 감돌았다. 가습기 소리만이 쉬잉 마이너스 하고 들릴 뿐이었다. 여기는 어떻게 절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그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지나가다가. 그는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 허둥거렸다. 거짓말이었다. 우연히 병실 호수까지 알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민서의 뒤를 밟았을 것이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스토킹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아야 마땅했지만 이상하게 기분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안도감이 들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는 조용히 과일 바구니를 협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잠든 할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정중히 숙였다. 그 모습이 마치 예의 바른 조문객 같기도 하고 죄인 같기도 했다. 민서는 그제야 그가 단순한 붕어빵 손님이 아님을,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 많이 편찮으신가 봐요. 네, 합병증 때문에 입원이 길어지네요.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민서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는 말없이 민서의 젖은 눈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깊은 연민과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 따뜻한 눈빛이 민서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다.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해요. 병원비라든지. 아니에요. 손님한테 패 끼칠 수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가난하다고 해서 자존심까지 버린 건 아니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동정받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존엄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민서의 단단한 눈빛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그럼 붕어빵이라도 많이 팔아줄게요. 제가 붕어빵 킬러거든요. 그가 분위기를 풀려 억지스런 농담을 던졌다. 민서는 그제야 피식하고 작은 웃음을 터뜨렸다. 붕어빵 킬러가 뭐예요, 촌스럽게. 그의 서툰 위로가 차가웠던 마음에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병실 안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발걸음은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서늘한 공기가 나를 긴장시켰다. 거실 소파에는 아버지가 다리를 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탁자 위에는 내가 최근에 인출한 현금 내역서와 흥신소에서 찍은 듯한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이 밀려왔다. 올 것이 왔구나. 요즘 병원 앞을 자주 기웃거린다더구나. 회사 일은 뒷전이고 붕어빵이나 사러 다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적이었다. 나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변명하고 싶지도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어차피 아버지에게 그 소녀 이야기를 해봤자 이해는커녕 모욕만 당할 것이 뻔했다. 그 천한 장사치 계집애 때문이냐? 내가 아주 정신이 나갔구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대로 날카로웠다. 나는 주먹을 꽉 쥐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의 눈은 경멸과 분노로 차가웠다. 어머니를 대하던 그 지독하게 차가웠던 눈빛과 똑같았다. 말씀 삼가주세요. 열심히 사는 아이입니다. 함부로 말할 사람 아니에요. 열심히? 가난한 것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주제 파악 못하고 동정심 유발해서 한 몫 챙기려는 수작인 걸 모르냐? 아버지는 코웃음을 치며 사진들을 집어던졌다. 사진들이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흩어졌다. 사진 속에는 붕어빵을 굽는 민서와 그걸 바라보는 내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활화산처럼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가 왜 병들었는지, 왜 그토록 외로워했는지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이 집안의 공기는 사람을 숨막혀 죽게 만든다. 내 어미 닮아서 구질구질한 것에 끌리냐? 피는 못 속인다더니 쯧. 그 말은 내 인내심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버렸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비릿한 피맛을 보았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말라 죽었다. 이제는 나까지 그 지옥 같은 굴레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내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고함을 질렀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렸다. 항상 순종적이던 아들의 반란이었다. 정막이 흘렀다. 거실의 앤틱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크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이 지옥에 있을 수가 없었다. 다시는 그 아이 건드리지 마세요. 만약 그 아이한테 손끝 하나라도 대시면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 나는 으름장을 놓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왔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 소리와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무시했다.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가슴속의 불길은 쉽게 꺼지지 않았다. 갈 곳은 또다시 병원 앞뿐이었다. 어두운 강변북로를 달리며 나는 눈물을 삼켰다. 내가 가진 부와 배경, 아버지의 회사,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게 느껴졌다. 오히려 그것들이 나를 숨막히게 옥죄고 있었다. 나는 그저 어머니를 닮은 그 소녀의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었다. 소녀의 천막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다.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며 텅 빈 천막을 지켰다. 마치 그것만이 내 유일한 안식처인 것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어머니의 얼굴과 민서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다. 새벽 5시가 되자 푸르스름한 빛이 거리를 감쌌다. 저 멀리서 끼익거리는 소리와 함께 리어카를 끌고 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민서였다. 그녀는 어김없이 새벽을 열고 있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는 모습. 그 모습을 보자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밤새 차가운 차 안에 있어서 몸이 굳어 다리가 후들거렸다. 아저씨?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내 꼴이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샜어요? 그녀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그녀 대신 힘껏 밀기 시작했다. 묵직한 리어카의 무게가 내 어깨를 눌렀다. 하지만 그 무게가 내 삶의 무게보다 훨씬 가볍게 느껴졌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했다. 내가 밀게. 좀 쉬어. 아니, 왜 이래요? 옷 버려요. 괜찮아. 그냥 밀고 싶어서 그래. 우리는 말없이 새벽 거리를 걸었다. 리어카 바퀴 굴러가는 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 순간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그날 아침 나는 수십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정장을 입은 채 앞치마를 둘렀다. 민서는 기겁을 하며 뜯어말렸지만 내 고집을 꺾지 못했다. 나는 무언가에 집중하고 싶었다.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다. 서툰 솜씨로 반죽을 주전자에 담아 틀에 부었다. 양 조절 실패로 반죽이 흘러넘치고 팥은 한쪽으로 쏠렸다. 붕어빵 몇 개는 새카맣게 태워 먹었지만 민서는 깔깔거리며 웃어주었다. 아저씨, 진짜 소질 없네요. 붕어가 아니라 숫덩이에요, 숫덩이. 아저씨라니 오빠라고 불러요. 아직 그 정도 나이는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소소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웃음꽃이 피어났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양복 입은 남자가 붕어빵을 굽는 모습을 신기한 듯 쳐다보며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내가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 그저 붕어빵 굽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이 평화는 폭풍전야처럼 위태로웠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아버지의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었다. 그들은 거칠게 천막 안으로 들어와 손님들을 밀쳐냈다. 도련님,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당장 가시죠. 안 가. 내 발로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마. 여기 장사하는 곳이야. 나는 민서 앞을 막아서며 그들을 노려보았다. 민서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내 등 뒤에 숨었다. 사내들은 강제로 나를 끌고 가려 했다. 실랑이 과정에서 천막 기둥이 흔들리고 반죽통이 엎어졌다. 하얀 밀가루 반죽이 바닥에 쏟아지며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다 망가지잖아요. 민서가 울부짖으며 내 팔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고 있었다. 나는 사내들을 거칠게 뿌리치고 민서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내 품 안에서 바들바들 떨렸다. 그녀의 공포가 내 살갗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당장 꺼져. 내가 악을 쓰며 소리쳤다. 주변에 구경꾼들이 모여들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신 여기 나타나지 마. 아버지한테 전해. 나 죽은 셈 치라고. 나는 낮고 굵은 목소리로 경고했다. 비서들은 혀를 차며 결국 물러갔다. 후회하실 겁니다, 도련님. 비서실장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엉망진창이었다. 터진 밀가루 포대, 쏟아진 팥, 찌그러진 주전자. 민서의 삶의 터전이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다. 민서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진 듯했다. 나는 그녀 옆에 쭈그리고 앉아 말없이 기다렸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에 떨어져 흙을 적셨다. 어떤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내 탓이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사과뿐이었다. 나 때문에 그녀의 소중한 일터가 망가졌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빨개진 눈으로, 원망이 아닌 걱정이 담긴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줘요? 아저씨가 다칠 뻔했잖아요. 당신을 보면 내가 지키지 못한 사람이 생각나서.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아서. 내 목소리가 떨렸다. 진심이 툭 튀어나왔다. 민서는 잠시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내 슬픈 얼굴이 비쳤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아픔을 공유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감정들이 오갔다.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그나마 온전한 붕어빵 하나를 집었다. 반쯤 뭉개진 붕어빵을 반으로 갈라 내게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팥탕금이 보였다. 이거라도 먹어요. 아까보단 덜 탔네, 우리 힘내요. 그녀의 서툰 위로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 붕어빵은 흙이 묻고 찌그러져 세상에서 가장 못생겼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달콤했다. 우리는 차가운 흙바닥에 나란히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이 씁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다음 날 나는 은행에서 내 개인 계좌의 현금을 모두 찾았다. 하얀 봉투에 담긴 돈은 꽤 두툼했다. 이것이면 할머니 병원비와 밀린 월세, 그리고 엉망이 된 천막을 수리하고도 남을 돈이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아버지 방식을 그토록 경멸했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합리화했다. 현실은 냉혹했고 그녀에겐 돈이 필요했다. 병원 로비 카페에서 민서를 만났다. 그녀는 낡은 패딩 점퍼를 입고 나와 있었다. 어제 많이 울어서인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민서의 시선이 봉투에 머물렀다가 의아한 눈빛으로 내게로 향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병원비랑 빚 갚는 데 써. 그리고 가게 수리비도.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민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돌변했다. 모욕감을 느낀 듯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내 방식이 틀렸음을 직감했다.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민서야,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잖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잖아. 나는 답답한 마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의 현실이 얼마나 참혹한지 알기에 더 그랬다. 할머니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가게는 망가졌는데.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봉투를 내 쪽으로 밀어냈다. 그녀의 손끝이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저 붕어빵 팔아서 먹고 살아요. 거지 아니에요. 구걸 안 해요. 구걸이라니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게 동정이고 구걸이에요. 돈 있으면 다예요? 사람 마음을 왜 돈으로 사려고 해요? 민서가 소리쳤다. 카페 안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됐다. 그녀의 눈에 그렁그렁한 눈물이 맺혔다. 나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선의가, 내 조급함이 그녀에게는 비수가 되어 꽂혔다. 아저씨는 돈이 쉬운가 보죠? 저는 안 그래요. 저한테 이 돈은 모욕이에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칠게 의자를 밀어 넣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작고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를 잡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돈 봉투가 덩그라니 남아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내가 실수했다. 철저하게 실수했다. 그녀의 가난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병원 앞에서 붕어빵 냄새가 나지 않았다. 천막은 굳게 닫혀 있었고 민서는 보이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병실로 뛰어 올라갔다. 병실도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시트만 차갑게 정돈돼 있었고 할머니의 짐은 사라져 있었다. 여기 환자분 어디 가셨나요? 아, 오늘 오후에 퇴원하셨어요. 상태가 안 좋은데 억지로 우겨서 말려도 소용없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나 때문에. 내 섣부른 행동과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그녀가 떠났다. 치료도 다 못 받은 할머니를 모시고 이 추운 겨울밤에 사라진 것이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병원 근처를 뒤졌다. 골목길마다 민서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다녔다. 민서야. 강민서.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멈출 수 없었다. 눈발이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 편의점 앞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있는 작은 그림자였다. 눈을 맞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모습.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렸다. 민서야. 내 외침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추위로 엉망이었다. 나는 그녀 앞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지마. 제발 가지마. 나는 그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민서는 힘없이 내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녀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휠체어에 탄 할머니는 얇은 담요를 덮고 잠들어 계셨다.
할머니의 어깨 위에도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놔주세요. 우린 아무 상관없는 사이잖아요. 제발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상관 있어. 내가 당신 없으면 안 돼.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고백이나 다름없었다. 민서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썩어 문드러진 상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 비밀을. 우리 엄마 이 병원에서 돌아가셨어. 바로 저기 502호에서. 그 말에 민서의 움직임이 멈췄다. 눈발이 우리 사이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목이 메어 한마디 한마디가 돌덩이처럼 무거웠다. 아버지한테 버림받고 돈 없어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쓸쓸하게 가셨어. 지금의 너처럼. 엄마는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어. 바보같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닦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던 힘을 풀었다. 너를 처음 본 순간 엄마가 돌아온 줄 알았어. 그래서 무서웠고, 그래서 미안했고, 그래서 돕고 싶었어. 엄마한테 못해준 거 너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게 내 이기심인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 너를 보면 엄마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나는 눈 내리는 거리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눈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뚫고 들어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의 죄책감이 더 차갑고 아팠다. 민서 앞에서 나는 재벌가 아들이 아니라 어머니를 잃은 상처 입은 아이였다. 미안해. 돈으로 해결하려 해서 미안해. 너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제발 가지마. 오열이 터져나왔다.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내 자존심 따위는 이미 눈 속에 파묻혔다. 그때 따뜻한 손길이 내 머리 위에 닿았다. 민서의 거칠고 작은 손이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다정해서 나는 더 크게 소리내어 울었다. 울지 마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도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가실까봐 무서워요. 민서의 목소리도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녀 역시 울고 있었다.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다. 할머니 다시 병원으로 모셔요. 내가 부탁할게.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줘. 내가 고개를 들고 간절하게 말했다.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나는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민서는 내 옆에서 걸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로 겹쳐졌다. 매서운 바람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끈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구원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이 되었다.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할머니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많이 호전되었다. 일반 병실로 옮긴 할머니는 이제 앉아서 식사도 하실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완전히 독립했다. 화려한 저택을 나와 병원 근처에 작은 오피스텔을 얻었다. 가진 것은 줄었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병원 앞 붕어빵 천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풍경은 조금 달라졌다. 민서 혼자가 아니라 내가 함께였다. 나는 퇴근하면 물론 이제는 중소기업 평사원이다 양복 재킷을 벗고 천막으로 달려왔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붕어빵입니다.
겉바속촉. 내 목소리는 제법 장사꾼다워졌다. 처음엔 부끄러워서 목소리도 안 나왔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을 정도가 되었다. 민서는 옆에서 킥킥대며 반죽을 부었다. 우리는 손발이 척척 맞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다. 가끔 태우기도 했지만 단골 손님들은 총각이 구운 게 더 맛있어라며 웃어주었다. 오빠, 거기 반죽 좀 더 줘. 팥도 다 떨어져가. 알았어, 여기.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제 민서는 나를 편하게 오빠라고 불렀다. 그 호칭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간질거렸다. 우리는 연인인 듯 가족인 듯 묘한 사이가 되었다.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서로의 곁에 있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웠다. 어느 날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천막을 찾아왔다. 아버지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붕어빵을 굽는 나를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도련님, 이러고 계실 겁니까?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이제 그만 고집 꺾으시죠. 전 지금이 행복합니다. 실장님도 붕어빵 하나 드실래요? 슈크림 맛있는데.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붕어빵을 내밀었다. 비서실장은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붕어빵 하나를 받아들고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후련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진짜 행복은 여기, 이 좁고 따뜻한 천막 안에 있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우리는 병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남은 붕어빵 2개를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민서가 내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대왔다. 샴푸 향기와 붕어빵 냄새가 섞인 달콤한 향기가 났다. 고마워요, 오빠. 뭐가? 그냥 다 내 곁에 있어줘서. 오빠 아니었으면 나 이번 겨울 못 버텼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저 별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다. 어머니도 이제는 슬픈 눈이 아니라 환하게 웃고 계시겠지. 나도 고마워. 나를 구해줘서. 내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차가운 성 안에 갇힌 괴물이었을 것이다. 돈만 알고 사랑을 모르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온기가 얼어붙은 나를 녹이고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찾아온 기적이자 구원이었다. 봄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겨울 내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고 있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봄이 오고 있었다. 병원 앞 붕어빵 냄새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냄새였다. 내일은 슈크림 더 많이 준비할까? 요즘 슈크림이 대세야. 좋아요. 오빠가 반죽해. 난 팥 담당이야. 우리는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멀리 퍼져나갔다. 따뜻하고 달콤하고 지극히 평범한 행복이었다. 그거면 충분했다.